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볼터뷰 시간은 K리그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하기엔 이제 은퇴를 하셨으니까. 네. 아무튼 골키퍼로서도 최다 출장, 최다 무실점, 뭐 각종 기록들을 세우셨죠. 네. 우리 김병지 강원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또 보니까 거의 선수 시절과 거의 변함이 없는 그런 몸상대가 특히 이 트레이드마크인 꽁지머리도 네. 그대로시고 네. 혹시 이렇게 꽁지머리를 계속 그대로 유지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선수 때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예. 이제 트레이드 마크가 이제 이 꽁지머리니까, 팬들에게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김병자면 꽁지머리니까, 제 개인적인 캐릭터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 시절 때 워낙 유명하셨잖아요. 이제 선수 생활 오랫동안 하시면서 계속 몸무게를 일정하게 유지하시는 네. 걸로 되게 유명하셨잖아요. 한 그때 77kg, 78kg 이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지금도 그대로 그 몸무게.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조금 지금. 이제 오버가 되어 있고, 예, 선수 때는 1kg 범주 내에서, 예. 늘 지켜왔던 거고, 뭐 지켰던 이유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컨디션 관리, 그 다음에 경기력 유지, 또 그렇게 함으로써 멘탈적으로 예. 또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이 있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 지키면서 그렇게 선생을 했었습니다. 이것만큼은 평생 좀 지켜야겠다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을 주는데 그래요? 일단 술, 담배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술 안 마시면 제가 볼 때는 야 큰일 나지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러면 예.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예. 술, 담배를 적당히 하자. 네. 이제 그럼 뭘 하셔야 되냐? 이제 적당한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관리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1시간씩 이틀만 하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고 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조금 진부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축구를 왜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하필 많은 포지션 중에서 왜 골키퍼였는지 네. 일단 그것부터 한번 여쭙겠습니다. 의외의 대답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원래 실제로 제가 육상을 했었는데 육상을. 예, 빠르다는 이유로 축구로 갔었고 어. 예, 그래서 축구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도 원래 저는 포지션이 골키퍼가 아니었었어요. 진짜요? 원래 필드였었는데 필드를 하다가 골키퍼 선수가 다치는 바람에 골키퍼를 볼 친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필드를 보면서 좀 개구장이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필드를 봤기 때문에 세빙하고 막 넘어지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병진대가 골키퍼 봐라 했는데 골키퍼 잘했어요. 그때도. 예. 그래서 이제 친구가 다 낫고 이제 돌아왔잖아요. 네. 그 자리가 없으니까 제가 골키퍼를 계속 봐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골키퍼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운명처럼 다가온 골키퍼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어떤 축구부, 고등학교 때 축구부라든가 아니면 프로 입단이라든가 이런 게 좀 어려웠었잖아요. 많이 어려웠죠. 고등학교 때는 키가 작아서 진학을 했다가 골키퍼를 좀 쉬게 되었고, 이거는 뭐 제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골키퍼의 신체 그 특성상 뭐 어쩔 수 없는 거였고, 그 질문 중에 이제 또 고등학교나 이제 대학교 등등은 제가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학교는 그 진학하기 위한 그 점수가 있어요. 뭐 4강 이상 점수가. 들어야 되는 예. 게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4강을 못 들어가서 대학교를 못 가게 됐었죠. 그러면서 하고 싶어도 대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 직장인 팀이랑 상무 축구단을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직장팀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대학교 진학을 못 한다는 거 결정을 받고 난 이후에는 제가 나왔던 학교가 이제 고등학교가 기계 공고였었는데 보통 3학년 7월 달부터 취업을 나가게 되어 있었어요. 예. 10월 달에 취업을 하게 됐었고 이제 그 취업을 하게 된 선택지가 축구팀이 있는 회사에 제가 취직을 했던 거죠. 돈도 벌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게 됐었고 이제 상무로 가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상무를 가기 위한 도전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준비를 하고 테스트를 받아서 제가 들어가게 됐던 기회를 제가 받았었어요. 예. 천만다행으로 이제 상무에 합격을 해서 제가 갔었는데 이제 이때부터 제가 이제 전문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주어졌었어요. 그러면 지금도 상무 축구단을 선택하신 거는 뭐 인생에 있어서 거의 뭐 최고의 선택이라고 해도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시겠네요. 네, 제가 92년 1월 달 입대했었는데 30개월 했었거든요. 예. 지금 생각하면 꽤 긴 시간이었잖아요.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쁜 마음으로 네, 상무를 들어갔던 네, 기억이 납니다. 예. 아, 지금은 18개월이니까. 그렇죠. 1년 시간이 엄청나게 길고요. 30개월이면 지금 K리그 같으면 2시즌 반이잖아요. 예, 거의. 그죠. 제가 그 시즌 빼고 제가 700경기 이상을 뛰었으니까 지금 현재는 상무가 프로팀에서 경기를 뛰면서 카운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2년 반 뛰었으면 지금 한 800경기 가까이 갔을 거다. 근데 700게임 기록기가 참 힘들다고 하는데 산술적으로 보면 힘든 건 맞는데 저는 국군체육부대를 30개월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제가 700경기를 했잖아요. 예, 그죠. 여러분 열심히 도전하세요. 기회가 있습니다. 30개월을 접어 주고도 했는데. 예, 여러분도 할 수 있다. 네. 700경기. 네. 예, 상무 축구단이 끝나고 울산에 이제 입단을 하게 됐잖아요. 네. 처음 이제 프로 축구단에 발을 들이게 됐을 때 기분이 되게 묘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제가 제대하고 나서 바로 제가 입단을 했었거든요. 7월 달에. 근데 제가 크게 느꼈던 것은 운동은 똑같았었어요. 단지 막 팀만 달라졌던 거죠. 제가 크게 느꼈던 것은 월급 통장을 제가 받을 때 했었어요. 아, 월급 통장. 지난달과 이번 달은 똑같이 운동을 했었는데 네. 국군 체육부대 있을 때는 그때 당시에 병장 월급이 10,000원이었어요. 아, 만 원. 예. 근데 제가 울산 현대 가니까 월급이 얼마였냐면 그때 연습생을 갔는데 960만 원이었어요. 연봉이. 연봉이. 근데 어쨌든 80만 원 줬으니까 그죠. 한 달 전과 한 달 후에 월급 차이가 80배더라. 엄청난 인상. 네, 그래서 야 이게 다르구나. 큰 차이가 있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울산에 계셨을 때는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헤딩골. 아, 그때 그 헤딩골. 네, 그다음에 96년도 K리그 우승. 네, 그다음에 또 국가대표 되었던 시절이 울산 현대 시절이었으니까. 네, 그죠. 그때 그다음 월드컵. 울산 현대 시절 때 그 좋았던 추억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울산 현대 시절에 또 아쉬웠다면 아쉬웠다고 할 수 있는 게 또 여러 해외 리그에서 또 그 제안이 왔었다고 들었는데 그때 어떤 구단들이 구체적으로 오퍼를 했었는지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저도 정확한 팀들은 모르겠는데 이제 프랑스 팀하고 네. 그다음에 영국 95년도 브라질은 플라멩고 팀이었었고 몇몇 팀에 관심 있다라는 얘기는 제가 들어서 월드컵 이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네. 울산 현대에서도 그때 골키퍼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은 선수 생활 마치고 나서도 좀 아쉬움으로 남지는 않던가요? 아 많이 남죠. 네. 도전했으면 어땠을까? 도전했으면 영어는 참 잘했을 텐데. 네, 네, 그런 아쉬움이 남고 지금 문화는 해외 진출에 대한 것들은 뭐 팀이나 국가적이나 또 선수한테도 당연히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시기인데 그때 당시에는 거의 다가 원클럽맨이었었어요. 아, 거의 다 원클럽. 예, 그때 당시 그랬었고 이제 팀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은 좀 이렇게 감수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던 시절이었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계약 형태의 문제일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셨나요? 아니면은 어떻게든 이제 해외로 나가시기 위해서 좀 투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저 투쟁 많이 했어요. 투쟁을 많이 네, 투쟁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구단에서는 무조건 또 희생만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아, 네. 네. 기본적으로 이제 팀에서 필요한 이유를 또 설명을 하고 근데 울산현대 구단에서는 그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또 보상을 해줬어요. 그래서 팀에서 필요하다 있을 시에는 또 회사에서 주는 연봉만큼 우리가 서포팅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예우를 해줄게라고 해서 이제 남게 됐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지금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계약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훨씬 선수들이 해외 이적하는 게 자유롭고 또 분위기도 좀 해외 이적을 좀 권장하는 분위기로 좀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럽 주요 리그에서 골키퍼들의 어떤 진출은 아직까지는 좀 요원해 보이는데 네. 그 원인이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떤 부분에 있다고 보시나요? 실력 차이죠. 아, 실력 차이. 네, 그리고 이제 그 선택을 받을 때 그 타이밍이 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조현우 선수가 잘하는데 유럽을 나가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팀을 선택할 때 게임을 뛸 수 있는 팀을 선택을 하는데 아마도 경쟁자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1, 2, 3가 있으면 막 세 번째, 두 번째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죠. 이제 지금은 나이가 또 있는 선수이다 보니까 이게 또 힘든 거고 또 유럽에서 보면 이제 그 나라만의 그 규칙에 의해서 외국, 아시아, 유럽, EU 국가 이외 선수들 뭐 3명 정도 또 네네. 뭐 등등등의 어떤 그런 규칙이 있잖아요. 네. 그 3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한민국 골키퍼의 선수의 선택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이건 거의 다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 그죠. 그러려면 애초에 어릴 때부터 그 경쟁력을, 경기력을 또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가능한데 그러면 15살, 16살, 최소 18살 미만에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 아예 유망주일 때. 네, 나가서 예. 이 팀에는 이 선수는 무조건 꼭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경기력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그러면 그 팀에서 이제 경기를 뛸 수 있는 거죠. 유럽 구단들은 이제 그 선수들을 이 스카우트 할 때는 지금 당장 필요한 선수 플러스 이제 비즈로 이제 많이 보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24, 25을 넘어가게 되면 데려와서 성장시켜서 또 쉐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죠. 이제 그런 게 안 나오면 선택하기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 기술적인 것들도 있고 언어 소통도 있는 것이고 또 인정을 받음으로써 그 구단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양현준 선수가 이제 지난해 셀틱으로 이적을 했잖아요. 네. 그렇게 이적하는 과정에서 혹시 대표님이 예전에 해외 이적이 무산됐던 경험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그게 궁금해졌거든요. 그거는 사실 별개였었어요. 양현준 선수는 무조건 유럽을 보내야 된다는 게 기본 베이스였었어요. 단지 강원 FC가 제의했던 환경, 그 다음에 양희 선수가 어느 때 나가는 게 적절한가, 이제 그 타이밍상의 고민이었지, 뭐 보내고 안 보내고의 선택은 아니었어요. 네. 우리가 바랬던 것은, 그때 당시에 강원FC의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으니까, 양희 선수가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팀에서 필요한 선수였기 때문에 6개월 정도만 있다가 갔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이제 그 부탁을 했던 거고, 양희 선수하고 이제 그 셀틱에서는 당장 왔으면 하는 그게 참 강했었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양희 선수가 이제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예. 그때는 팀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버렸어요. 성적하고는 별개로 네. 팀 분위기 자체가 문제가 생기면서 야, 이렇게 되면 보내야 되는 게 아닌가, 보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버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양 구단이 가지고 있는 또 계약 관계 있잖아요. 네, 그죠. 이런 것들을 잘 이끌어내야 됐었는데 양현준 선수 통해서 구단에서는 또 최대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잘 또 이끌어냈고 또 그럼으로써 또 양현준 선수는 또 귀하게 또 셀틱 구단에 들어갔던 게 됐던 거고, 앞으로 성장해서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예. 또 양현준 선수 이적에서 또 특이했던 게 이적 확정을 유튜브 라이브로 어떻게 계약서 이렇게 사인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어떻게 유튜브 라이브를 해야겠다라고 좀 결심을 하게 되셨나요? 그때 당시에는 무수한 그 루머들이 참 많이 돌 때였었어요. 빨리 정리를 하는 게 구단이나 셀틱이나 양희 선수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요즘 뭐 플랫폼이 뭐 기자들 분들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죠. 우리도 유튜브가 있고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많은데 이런 중대사항 것들은 우리의 이 채널을 통해서 나가는 게 좀 신선하지 않을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아, 그 어떻게 보면은 그게 또 더 오피셜하고 좀 더 공식 발표 같고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뭐 플랫폼이 YTN도 있고 뭐 지금 여러 가지. 마찬가지 다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들이 다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굳이 다른 매체를 통해서 나갈 이유는 또 없다고 봐요. 제가 생각하는 것들 등등등 해서 바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충분히 우리가 검토되어 있던 고민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라이브나 등등등 보면 빨리빨리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의 키워드만 던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그 키워드가
전체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한 전달이 잘못돼서 서로 간에 또 논쟁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직접적이고 팩트적인 얘기들을 바로바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때 그런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2001년 그때 울산에서 포항으로 이제 이적을 하게 되잖아요. 네. 물론 이제 울산이랑 포항이 라이벌 팀 치고는 좀 선수 그 구단 간 이적이 좀 많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당시에 포항으로 이적하셨을 때 울산 팬들이 좀 서운해하지 않던가요?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 기억하는 거는 한일 올스타전을 갔었어요. 아, 올스타전을. 예. 새해 첫 경기였었는데 예. 이제 한국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그 에이전트 일을 보셨던 대표님한테서 아, 네. 병주야 너 포항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갈 생각이 있니가 아니었어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 제가 왜 가야 되죠? 그랬더니 울산하고 포항하고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정말 포항하고 울산연대하고 이거 합의가 끝난 거냐고. 예. 끝났다 그러니까 뭐 선택 할수 여지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 볼 거니 그랬으면 제가 그때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네네. 저한테 남겨져 있는 숙제는 없었어요. 이직하는 것 이외에는. 선택지가 아예 없었군요. 네, 그래서 예. 제가 가게 됐었어요. 아. 그러면서 이제 그 동해안 더비가 생겼고 물론 그때도 포항과 울산은 게임을 많이 했었지만 예. 그런 느낌의 더비로 이렇게 붙여지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 김병지의 저주도 있고 뭐 등등등 해서 얘기를 했던 기억들이 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울산과 포항의 선수들이 이제 이직을 하게 되면 그 더비의 중심에 서고 그 이후에 또 울산 현대와 포항의 우승 갈림길에서 만나서 상대를 이기고 또 내지는 상대 우승을 저지시키고 이런 게 참 많이 예. 반복되면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동해안 더비가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선수 생활을 하면서 울산과 포항뿐 아니라 뭐 서울도 계셨고 경남 그 다음에 전남까지 계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한 구단 빼고는 다 이제 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구단들을 맡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 기업 구단하고 도민 구단하고는 또 그런 운영의 차이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도 강원 대표로 있을 때 어떻게 좀 접목시키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특히 이거를 잘 접목시켰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구단에서 뭐 배웠던 것도 있지만 세상 살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을 강원 FC의 옷을 많이 입히고는 있어요. 예를 들면 마케팅이나 이 마케팅적인 것은 제가 머리, 뭐 유니폼, 그다음에 플레이 스타일 등등등 너무 잘 알잖아요. 예, 그죠. 이제 방법의 차이인 거지. 그 마케팅의 그 방향성은 똑같은 거예요. 많은 분들에게 인지도를 올리고 좋은 퍼포먼스를 통해서 또 다시금 또 이렇게 방문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방문하는 걸 가지고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은 제가 살면서 느끼고 배웠던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접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2022년도에 입장료 총 수입이 제가 알기로는 3억 5천. 예, 3억 5천. 그 다음에 마케팅으로는 1억 6천. 예. 머천다이징 쪽에. 근데 2023년도가 15억 5천. 그러니까 11억을 더 버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MD 상품이 제가 볼 때는 3억 6천이니까 배 이상 됐고. 근데 그러면 2024년이 또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올해 제가 목표를 15억에서 제가 한 20%에서 25% 정도 해가지고 한 20억 가까이 또 인상했고. 그 다음에 그 MD 상품은 6억까지 이제 목표를 정해줬는데 지금 잘 달리고 있어요. 지난 시즌보다는 올해 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또 좋은 경기력과 또 내용들이 우리 사무국에서 또 이제 그 마케팅이나 그다음에 홍경기 사업팀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98년도 월드컵에서 주전 골키퍼로서 활약을 하셨잖아요. 90년도 이제 초반에 이제 골키퍼가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이제 영입하면서 이제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그때는 이제 울산 현대 빼고 나머지 구단들은 다 이제 외국인 선수가 골키퍼를 다 이제 영입을 해서 다 뛰던 시기였었는데 대한민국 골키퍼의 성장을 위해서는 참 안 좋았던 시기였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저 혼자 게임을 뛰고 있으니까 국가대표도 게임 뛰는 선수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기회가 빨리 왔었던 기억이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월드컵을 나가게 됐었는데 월드컵은 뭐 제 꿈이었죠. 그러면서 네덜란드한테 5대0으로 치면서 마음 많이 상했었는데 그때 마음 상했던 이유가 이제 5대0으로 진 것도 진 거였었지만 저희들이 이제 월드컵 16강을 위한 예. 기회가 네덜란드 5대0 치면서 2패를 했으니까 이제 끝난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이제 저한테는 평가에 대한 것들이 이제 기록으로 나왔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5대0 지면 5골 먹은 골키퍼 이거였었는데 유럽에서는 이제 기록으로서의 그 평가를 내리는 게 있었는데 뭐 유효 슈팅 몇 개, 뭐 얼마나 막아서 잘했다 못했다. 그죠. 이제 그러면서 그 데이터가 5대0으로 졌지만 김병진은 잘했다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뭐 마음의 상처를 조금 어루만지는 기회가 됐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만한 상처가 이만큼 가려진 게 아니고 요만큼 아 그냥 연고만 조금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월드컵에서 팀은 조금 부진했지만 개인의 활약은 엄청났다는 점에서 2018년 월드컵 때 조현우 선수가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네. 98년도에 김병지 그 다음에 2018년에 조현우 하면은 어떤 선수를 고르실 것 같나요? 조현우 해야죠. 월드컵 16강을 나갔는데 조현우 선수가 참 좋았던 게 그때 당시에도 김성규 선수랑 네. 정말 시소 게임 같은 역할들을 했었어요. 네. 근데 김성규 선수가 예선전에서는 거의 다 뛰었어요. 월드컵 본선에서는 조현우 선수가 뛰었었어요. 네. 그러면서 조언하려고 이제 16강을 갔었는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좀 더 기뻤던 것은 조현우 선수가 그 어릴 때 저를 보면서 성장했던 선수였었어요. 아, 예, 그리고 대학교 때 또 지도했던 감독님이 저한테 전화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야, 너만큼 잘하는 선수가 한 명 있다라고 했던 그 선수가 조현우였었어요. 아, 예, 그러면서 대구 갔다가 이제 울산 왔다가 등등등 하면서 이제 성장을 했는데 지금도 잘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좋고 또 주변에서는 약간 김명지 같은 스타일의 뭐 약간 느낌이 있는 헤어스타일 예. 또 울산 현대 예. 또 계보에 또 들어가 있는 또 조현우 예, 그러니까 괜히 좋은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현우가 이제 뭐 멘토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멋지게 성장해서 제 개인적으로도 감사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도 많은 활약들을 지켜보고 있고 울산현대 계보를 잇는 골키퍼 중에 한 명은 조현우다. 네. 사실 또 2002년 월드컵 즈음으로 넘어와서는 예, 국가대표 넘버원 자리를 이훈재 선수한테 넘겨주게 됐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조금 심경이 좀 복잡했을 것 같아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월드컵에는 못 뛰었었는데 그 과정 중에는 늘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감독님하고 미묘한 그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참 건방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팀에 들어가면 예. 어쨌든 또 에이스였고 또 K리그에서는 그때 당시에 또 워낙 또 잘했어요, 제가요. 예. 그러니까 힌디 감독님을 위한 김병지가 아니라 나를 위한 선수라고만 생각했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타협을 제가 스스로 잘 못 받아들였어요. 네, 그러면서 2002년 월드컵 치르고 개인적인 그 출전은 못했지만 대한민국으로서는 역사적인 그죠. 최고의 성적을 내면서 많은 사랑을 받게 됐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많은 걸 느꼈기 때문에 이후에 14년 이상의 또 성장을 더 해요. 근데 이제 2002년도를 되돌아보면 그때 제 나이가 32살이었는데 은퇴할 나이예요. 32, 33 되면 다 은퇴를 하고 은퇴를 준비할 나이였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것 때문에 14년의 시간을 더 할 수 있는 이유가 그때 그 생각들이 또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히딩 감독님 만나 뵈면 밉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잘 지내는 존경하는 감독님으로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또 2002년도 국가대표가 끝나면서 2008년도 제가 또다시 국가대표가 선발되는 또 기회가 저한테 또 주어져요. 이제 그런 것처럼 어려울 때가 있으면 다시 또 올라설 때가 있는 거고 이 그래프만 잘 그려가면 전 된다고 봐요. 우상향이면 돼요. 아, 우상향이면 된다. 계속 쭉 가는 인생은 없어요. 강원처럼. 예, 떨어질 때가 있어. 또 이때 또 저들 많은 걸 또 배워서 또 성장하고 이런 게 인생 스토리지. 처음부터 끝까지 잘했던 선수는 없다. 아, 은퇴하실 즈음에 돼가지고
그 전 세계적으로 스위퍼 키퍼가 이제 대세가 되게 되잖아요. 네. 그런 흐름을 보면서 혹시 내가 20년만 더 늦게 태어났어도 시대를 주름잡을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았나요? 뭐 플레이 스타일은 맞았죠. 근데 그것도 이제 댓글에 그런 말들이 더 많더라고요. 김병지 골키퍼가 지금 태어났으면 더 잘 맞지 않았을까, 플레이 스타일에. 이건 제가 농담처럼 그렇게 하거든요. 헤어스타일도 20년 전에 했는데 지금 뭐 유행하고 있고, 또 플레이 스타일도 20년 전에 했는데, 어쨌든 제가 기술적으로 다른 골키퍼보다는 볼을 가지고 노는 걸 좀 잘 했었어요. 또 빠르고.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요즘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이 자식들아, 요즘 이 잔디 그라운드 컨디션에서 골키퍼들이 공을 그렇게밖에 못 차냐고. 예.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라는 얘기를 제가 웃으면서 하고는 있죠. 지금 하면 다 죽었죠 뭐. 소속팀에서 747경기를 뛰고 FA컵까지 포함을 해서 747경기도 제가 708경기 아닌가? FA컵까지 다. FA컵까지 포함을 하면 이제 K리그는 708경기고 네. 그 다음에 국가대표팀으로도 한 61경기 이렇게 뛰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과 가장 후회되는 순간 하나씩만 골라주실 수 있으실까요? 골키퍼니까 막는 거 해야 되는데 저는 반대로 제가 헤딩골이 제일 기억에 남고 98년도에 네, 98년 10월 24일 날 제가 헤딩골 넣었던 게 제일 기억에 남고 제일 아쉬웠던 장면은 몇 장면이 있는데 어쨌든 월드컵 전주전에 됐던 파라과이 드리블 사건 드리블 사건 그 다음에 2004년도 네. 포항과의 K리그 결정전에서 승부차기 할 때 5번 키커로 수원 삼성하고 네. 5번 키커로 나왔을 때 그 두 장면 좀 아쉬움이 남네요. 네. 골키퍼로서 가장 상대하기 어려웠던 공격수는 누구였을까요? 저한테 득점을 제일 많이 했던 친구가 이동국 같아요. 이동국 선수. 동국이는 저한테 그랬었어요. 동국이는 같이 선생을 했었거든요. 네. 같은 팀에도 있었고 네. 상대로도 만났었는데 동국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였었어요. 형님 최대한 오르십시오. 그래야 저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메이킹이 되잖아요. 그죠. 뭐 40살, 야, 병진은 뭐 46살인데 하는데 왜 41살이 왜 나이가 많은 거야? 이런 선입견을 정리를 해주니까 동국이는 최대한 형님 오래 하셔야만 저희들이 오래 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강원 FC 대표로 오기 전까지도 사실 정말 많은 활동들을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뭐 해설도 하셨고, 아니면 예능에도 출연하셨고, 뭐 유튜브 활동, 아니면 뭐 축구 교실, 막 이런 등등 해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는데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는 데는 어떤 그 이유나 원동력 같은 게 있었을까요? 뭐 하다 보니 된 경우도 많이 있고요. 시대 흐름 또 내지는 필요해서 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소년 축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 잘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를 아이들한테 뭔가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유소년 축구 클럽을 만들어서 계속 지금까지 왔는데 어쨌든 이 축구 클럽도 마찬가지로 돈이 들어가는 일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견뎌왔던 거는 뭐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기회를 줬으면 하는 생각이 먼저였었고 그걸 통해서 이제 경영을 통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자. 그렇게 해서 이제 왔는데 어쨌든 지금 2006년도 이후에 한 번도 끊김없이 2020 지금 4년이잖아요. 지금 잘 성장하고 있으면서 많은 아이들을 지금 또 성장시키고 있고 유튜브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참 많았었어요. 제가 은퇴하고 난 이후 해설을 했었거든요. 네, 그죠. 해설을 했던 이유는 제가 나중에 지도자를 할 생각이 있고 그 지도자에 대한 그 뭐 좀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계기가 해설을 하면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많은 도움이 됐었는데 어쨌든 약간의 실패는 해설적인 그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발음에 대한 것들도 없지 않아 있었고 네, 그랬었는데 다행스럽게 이제 플랫폼이 이제 유튜브가 또 나온 거예요. 예, 그죠. 저한테는 기회였던 것 같은데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밴드라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서 이제 했었는데 지금 구독자가 아직 뭐 36만 명 정도 계신데 너무 감사한 일들이죠.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또 이후에 또 인스타도 있고 뭐 페이스북도 있고 네. 등등 있는데 요즘은 인스타에 또 좀 집중하고 있는 편이에요. 축구에 대한 기술적인 요소들을 조금 이렇게 밴드라고 이제 네. 소통을 하고 있는 건데 세상을 알자. 아, 세상을 알자. 예, 그리고 뭐든 뭐 관심 있는 분야에서는 좀 실천하는 편이에요. 뭐 생각으로 끝나면 다 생각하는 건데 저는 행동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오면서 다양한 뭐 활동들을. 네, 하면서 이제 왔었는데 그러면서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또 행정에 네, 대한 또 그죠. 눈을 뜨게 됐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또 강원FC 대표로 네. 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참 노력을 많이 했었고 준비되어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 축구 선수가 어떤 유튜브나 이런 활동을 하는 거는 거의 뭐 선구자라고 해도 크게 과언은 아닐 것 같은데. 제가 2018년 월드컵 통해서 이제 소통 플랫폼으로 제가 만들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우리 유튜브는 슈퍼러브랑 먼저 관계가 있었어요. 아, 슈퍼러브랑. 제가 예전에 네. 지구 특공대라는 걸 제가 했었는데 네. 5명의 멤버가 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풋살 팀을 하는 거였는데 네. 그때 세 개의 팀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슈퍼러브가 있었고 이제 기획하는 거는 제가 사실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이제 스폰서가 붙어야 되는 거 네, 네. 되는 거잖아요. 여기 업체가 안 했었는데 이 세 업체가 이제 됐었는데 처음에는 기획을 했었고 스폰서가 되고 플랫폼이 필요한데 이게 유튜브에서 저기 슈퍼러브였었어요. 네. 슈퍼러브랑 제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거기에는 이제 김동 대표하고 박완바하고 했었는데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쪽은 자기들만의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안 됐고 예. 제가 또 모았던 멤버들이 있었어요. 박문성, 저 누구야? 소정. 예. 이 세 명이서 우리가 축구 플랫폼을 만들자 했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박문성 해설한테 네. 미친 피디 하나 구해온나. 근데 못 구해왔어요. 아, 못 구해요? 그러면서 안 됐어요. 아, 네. 안 됐죠. 그러면 제가 플랫폼 처음에 유튜브를 할 때는요. 네. 해설 축구 쪽은 거의 다 전무했어요. 제가 해설하면서 나중에 이제 프리랜서 다 나왔던 거예요. 아, 저는 이제 공중파에서 제가 뭐 발음에 대한 것들 또 정제되지 않은 뭐 어떤 그런 재미난 얘기들이 공중파에서 못 하잖아요. 네, 그죠. 또 유튜브는 가능한 거예요. 아, 그리고 팬들도 잘 맞았던 게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은 거지 기본적인 것만 듣고 싶은 건 아니었었잖아요. 그죠. 그게 참 잘 됐었어요. 예능 출연도 여러 군데에서 꾸준히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골대녀일 것 같아요. 골 때리는 그녀들. 네. 골 때리는 그녀들의 처음에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된 건가요? 그때 당시에 이제 불타는 청춘팀이 이제 그 작가님들, PD님 다 팀이었었어요. 네. 그 어느 날 하루는 불타는 청춘 그 여자분들하고 출연자들하고 작가님들하고 그냥 마당에서 축구를 했는데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를 뭔가 만들고 싶은데 네, 네.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물음표를 들었었는데 누구 친구한테 야, 이거 이런 생각 있는데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김병지 감독 만나봐라. 그러면 뭔가 답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하고 불타는 청춘 그 팀하고 만났어요, 미팅을. 아, 네. 그렇게. 그래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재밌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감독님, 이제 제가 의견을 냈던 거는 축구를 모르는 네. 여자팀들. 근데 여기에 연예인들 감독시키지 말자. 아, 네. 정말 축구를 잘하는 월드컵 멤버들을 네. 감독을 시키자. 그러면 구도가 축구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 네. 축구를 정말 잘하는 감독, 이 매칭은 신선하지 않겠냐고. 아, 근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수학, 이제 산수를 배우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물리학 박사 같은 분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아 그런 식으로. 예, 그런 구도잖아요. 네. 이 자세 재밌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PD님하고 작가님들하고 걱정은 뭐였냐. 아니, 감독님들이 그걸 하시겠어요? 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섭외를 다 했어요. 아 섭외를 또. 그렇게 해서 파일럿으로 이제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그 질문을 잘 주셨어요. 아, 네.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을 드렸던 거고 또 다행스러운 거는 그 PD님하고 작가님들이 참 재밌게 잘 만드시는 분들이어서 그 컨셉을 참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감독도 많이 맡으셨는데 사실
감독 골대녀에서 감독으로서의 성적이 예,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나머지 11명의 감독들이 또 잘하고 있어서 전 좋은 게 저는 대표잖아요. 네. 근데 감독님들이 잘하는 게 또 당연히 또 맞아요. 또 잘하고 있고. 네. 근데 제가 감독님들보다 더 잘 가르치면 그게 더 이상할 것 같아요. 잘하려고 하는데도 네. 그 감독님들은 감독님들이더라. 축구협회 부회장 말씀도 하셨는데 축구협회 부회장을 맡으면서 축구협회에서 가장 이루고 싶었던 일이 혹시 있을까요? 저한테 맡겨진 일들이 그 저변 축구 확대였었어요. 네. 그 다음에 그 뭐 마케팅이나 그 다음에 대외 협력 쪽이었는데 그런 일들 열심히 했었고 참 운이 좋았던 거는 제가 골대녀를 먼저 하고 난 이후에 대한축구 부회장을 갔었는데 그 직함을 받았어요. 여자축구 활성화도 그 중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였었는데 여자축구 저변 확대에 대한 것들을 이 골대녀를 통해서 정말 많이 급성장했던 또 환경이나 인프라나 참여가 네. 정말 많이 좋아졌고 지금은 여자 축구 활성화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행정을 위한 그 준비를 대한축구에 참 잘 배워서 강원FC 대표로 가서 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 때문에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은 제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뭐 배움에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또 이렇게 뭐 보여드리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직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2023년 강원 대표로 부임하시면서도 사실 많은 어떤 잡음이랄지 오해 같은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지금은 좀 다 풀렸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들이 어떤 자리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없어요. 예를 이영표 대표랑도 지금도 잘 지내고 있고 심지어 저는 대한축구 부회장이 있으면 이영표 대표가 도와달라고 해서 사실은 테크놀로지 디렉터 들어가 주려고 했던 시간도 있었고 그게 안 했으면 저는 또 다른 팀의 대표로 가는 걸로 저는 또 그때 당시에 오퍼가 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 오퍼를 딜레이 시키면서 이영표 대표를 도와주려 가려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것 때문에 움직이고 그런 것 때문에 자리를 찾아오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세비야랑 네. MOU 협약을 맺어가지고 네. 같이 동행을 하게 됐는데 많은 물론 세비야가 명문 구단이지만 또 많은 유럽에는 또 명문 구단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세비야를 선택하게 된 게 어떤? 일단 스페인과 하고 싶었고 세비야는 기본적으로 전통의 강호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팀이에요. 그리고 벤치마킹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구단에 제일 우호적으로 이제 접근했던 구단이었고 그리고 3년 전쯤 될 거야 아마 그때 당시에 세비야 구단이 왔었잖아요. 그때 회장님 만났던 뭐 기억이 있는데 일단 그 계기에 대해서 세비야에 대한 이미지는 저한테는 상당히 좋았어요. 공교롭게도 이제 우리 어린 선수들이죠. 뭐 이성원 그 다음에 지금 뭐 양민혁 등등등 있는데 이성훈 선수한테는 세비야가 또 먼저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있었더라고. 그러면서 또 강원에 대한 또 관심도가 반대로 또 세비야 팀에서 강원에 대한 팀에 대한 생각들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회장님 만나 뵙고 우리의 생각들을 이렇다.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것도 배우고 그다음 벤치마킹하고 제일 중요시하는 거는 우리 우수 선수들을 세비야를 통해서 성장시키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구단 프런트도 그런 교육을 통해서 성장을 시킬 수가 있다. 뭐 선수와 더불어 구단도 성장시키다 그러면 이거는 구단에 너무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가지고 협약을 했고 앞으로 계속 뭐 그 협약을 지켜나갈 생각이고 제 계획으로는 선수도 보낼 거지만 이번 연말점에는 우리 프런트들도 4명에서 6명 정도는 구단에 가서 구단의 역량을 배우는 시간을 갖는 걸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로서 올 시즌 바라는 어떤 최종 목표는 어디에 있을까요? 시즌 초에 얘기했던 걸 한번 말씀드리자면 윤장 감독과 코칭 스텝 그리고 우리 뭐 강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선수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객관화시키자. 객관화가 뭐냐? 전체 지금 12팀에 1년치 예산을 다 잡아보자.
그러면 강원이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한 7, 8위 정도 되더라고요. 7, 8, 9위 정도. 큰 차이는 아니지만. 예. 그러면 7, 8, 9위면 똑같아. 소소해. 네. 10, 11, 12 가면 못한 거야. 네. 6 이상 가면 잘한 거야. 네. 그랬을 때 6 이상 가도록 하자. 6 이상.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객관화시켰던 그 수치상의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잘한 거로 저는 인정을 하고 네. 선수단이나 코칭 스태프를 보면 연봉 계약이라는 게 선불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죠. 철저히 구불제예요. 올해 잘했으니까 내년에 네가 내년 잘할 것 같으니까 돈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 했으니 목표는 6위 이상이다. 이상의 성적을 낸다면 챔스 나간다. 엄청나게 잘한 거고 아, 우승한다 이거는 뭐 기적인 거죠. 예. 그리고 상위 스플릿 올라가게 되면 네. 기회라는 게 챔스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나올 것 같으니까 네. 그 목표까지 한번 이렇게 달성해 보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앞으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저는 정해져 있어요. 저는 구단주가 되는 게 구단주가 선수할 되는 거. 때부터 저는 나중에는 구단주가 되는 게 목표였고 네. 지금도 그 목표를 위해서 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해설도 하고 네. 경영도 하고 행정도 하고 있는 이유가 구단주가 되기 위한 이제 차원이다. 앞으로는 가능성이 좀 더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는 돈을 많이 벌었어야 되는 거예요. 매년 150억, 200억 쓸 수 있는 네. 정도의 고정수익이 있어야 되는 거였잖아요. 네.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K4, K3 정도만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업다운제가 성립되는 2027년도라면 이거는 경영에 대한 것 잘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구단주에 대한 그 가능성이 좀 더 많지 않을까. 근데 주변에서 그런 말들도 하실 거예요. 구단주가 뭐 쉽냐고. 어렵죠, 당연히. 근데 확률적으로 얘기하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등학교 때 직장팀 가서 직장팀 갔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프로팀 간다 했을 때 저부 다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직장 생활하면 저 줄넘기 할 때 너 왜 일하냐? 일 안 하고 운동하냐 그랬을 때 저 프로틴 가려고 한다 그랬을 때 미친놈이라는 표현을 왜 쓰냐면 경쟁률이 확률이 아마 100만 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렇죠. 해놨잖아요. 아, 그죠. 그죠? 근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서 환경에서 여건에서 구단주가 되는 거는 100분의 1도 안 돼요. 확률이. 그럼 지금 확률이 훨씬 더 될 확률이 많다는 얘기예요. 아, 그죠. 예.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60살 전에는 60살 전에. K3든 K4든 내가 인수를 하자. 아니면 만들자. 굳이 뭐 인수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만들면 되니까. 네. 밸런스 게임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가볍게. 네. 동해안 더비에 한 팀만 응원해야 된다 하면은 울산 vs 포항. 울산. 아, 울산. 이유가 있을까요? 시작은 울산이었고 또 울산에 더 오래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울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 근데 울산 홈에서 하면 울산. 지금 현재 분위기는 포항에서 홈게임하면 포항.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둘 중에 한 기록만 가져가야 한다면 K리그 통산 최다 무실점 대 K리그 통산 골키퍼 최다 득점. 무실점이죠. 아, 무실점으로. 내 뒤에 공은 없다. 그러면 혹시 K리그 통산 최다 무실점과 K리그 통산 출장도 변함이 없을까요? 출장일 것 같아요. 아, 그거는 또 출장. 네. 출장은 의미 있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긴 시간 동안 좋은 경기력으로 유지해야만 제가 출장 기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FC 우승 vs 꽁병지TV 100만 구독자 달성. 강원FC 우승. 이유는 따로 안 물어봐도 되겠죠? 뭐 쉽게 얘기하면 강원FC의 우승은 의미 있는 거고 네. 꽁병지 구독자 100만 명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뭐 돈을 많이 번다 뭐 이런 건 없어요. 단지 100만 명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지. 예, 강원FC 우승이 훨씬 더 의미 있고 예, 보람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강원FC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 vs 골대녀 감독으로서 우승. 아이, 물은 뭐예요? 강원FC 예, ACL 진출이죠. 그러면 한번 이렇게 질문 드려볼까요? 골대녀 우승과 꽁병지TV 100만 달성하면은 어떤 걸로?
그건 꿈미지 구독자 배우분이 돼요. 골대녀 구성은 제가 잘한다기보다는 때로는 좋은 선수들 들어와 있잖아요. 네. 선수들에게 감독이 우승하는 경우가 많아요. 볼리TV 여러분께 영상 편지 남깁니다. 축구 저변, 또 축구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볼리TV 많이 시청해 주시고 축구 발전을 위한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